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된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 정말 다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네. 일단 동의하세요? 뭐 어느 정도는 다르겠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달라진 세상에서 우리가 꼭 투자해야 되는 산업이나 분야가 있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섹터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일 큰 이슈가 되는 게 사실은 디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되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공급 과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공급도 과잉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밀어 넣었는데 그게 일반 근로자의 호주머니 불을 불리는 데는 별로 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전에는 기업가 정신이 뭐 상위 50%의 기업은 성공하고 경쟁에 도태된 50%의 기업은 마진이 없어지거나 역마진이 나서 망하는 구조였다면 지금 4차 산업혁명주들이 뭐 아마존이나 팽이 이 매출만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그 마진을 싹 긁어 모거든요. 남는 돈을 그 단 몇 개의 회사가 다 긁어 가버리고 나머지 모든 기업은 마진이 별로 안 남아요. 마진 별로 안 남으니까 수익이 별로 안 남고 임금을 많이 못 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안 하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고요. 임금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동네에서 소비할 게 없고 돈을 아끼다 보니까 아마존에서 주문하고 그러니까 아마존은 돈을 더 벌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주머니가 굉장히 얇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아무리 뿌려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실물 경제에서 뭔가 활기가 솟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돈을 더 뿌리고 있는데 과연 디플레이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느끼는 물가 하락이란 얼마나 클 것인가. 그러니까 아마존의 원칙이 세상에서 제일 싸게 팔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디플레이션에 엄청 한몫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보다 비싼 회사는 우리가 더 싸게 팔아서 더 좋은 서비스 더 싸게 내서 없애버리고 사장시킬 거야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잖아요. 아마존은 입사하면은 문짝을 떼가지고 만든 책상을 준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가난하게 시작했던 걸 기억하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는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고객을 위해서 한 푼 한 푼을 아껴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유통을 만들어야 된다가 회사에 들어온 첫날에 배우는 어떤 회사의 문화예요. 무조건 아낀다. 저렴하게 간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사실상 어마어마한 디플레이션 압력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 형태로. 그런 세상에서 뭐 아마존은 뭐 좋다 이거죠.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그려보자면 모든 기업들이 돈이 점점 줄어들고 아마존이나 팽 회사, 특히 아마존이라고 해보면 아마존만 계속 마진이 남으면 그 마진으로 뭘 할 수 있느냐? 팽이 상위 10%의 마진을 다 먹고 있는데 상위 11% 있는 신생회사, 뛰어난 마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돈이 벌릴만 한 회사는 다 합병해버리고 나머지 모든 회사는 완전히 사막이 되는 상황이 미세하게나마 계속 발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독점에 대한 규제가 있기 전까지 아마존은 계속 성장해 버린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000조다. 한국 돈으로 1000조 원, 미국 돈으로 뭐 1조 달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상을 해본 거죠. 그럼 이게 5배가 될 수 있을까? 시가총액을 저는 상상을 많이 해보거든요. 5배가 갈 수 있는 거야? 어떤 기업은 5배가 못 가는 기업이 있는데 아마존은 5000조 원? 와, 좀 무서운 숫자지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9000조 원? 8배, 9배가 가느냐? 9000조 원 가능하겠다. 다 잡아먹고 나머지 모든 섹터는 다 공동화가 돼버리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프 베조스 같은 뭐 괴물 기업인이 그렇게 여기서부터 또 8배를 더 끌어올리는 기적을 보면 거기 투자하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겠지만 거시경제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엄청난 멘붕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독점 규제 법을 내놔야겠죠. 그렇죠. 예, 뭐 스탠다드 오일이 돼버리지 않게 하려면 옛날에 뭐 19세기 때 완전히 그 원유를 다 독점해버린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락커펠러 같은 상을 안 만들려면 뭔가 독점 규제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독점 규제를 만들기 되게 힘들어요. 아마존이 너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 독점이 아니다 우리 도전하고 있는 입장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눈에 뻔히 보면서도 또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니까 내버려 두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디플레를 강화시키고 돈을 뿌려도 점점 구조적 모순을 만들어내고 다른 곳에서의 공급 과잉을 만들어내고 어찌 보면 기업가 정신을 꺾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좀
되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관련해서 네. 그 플랫폼 기업들이 정말 앞으로 커져갈 수밖에 없고 네. 플랫폼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그 네. 심해질 거다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 어쨌건 이렇게 달라지는 이 시점에서 네. 분명히 뭐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오프라인은 죽고 뭐 여러 가지 네. 좀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네. 내가 가진 자산에, 그러니까 뭐 네. 주식과 관련해서도 네. 자산의 이 포트폴리오를 좀 지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예컨대 주식을 네. 줄인다 하고는 다른 섹터로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이제 보통 예상하는 성장 산업들이 네.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뭐 그 예전 산업들이 있고 뭐 여러 네. 가지가 있겠죠.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내가 만약에 예전에 그 잘 나가던 회사의 주식들을 가지고 있다면 네. 이거 갈아타야 되냐? 그러니까 벌써 지난 몇 년 사이에 팽이 너무나 커지면서 더 이상 기술 기업이 아니거든요. 기술을 토대로 한 어떤 그냥 소비재 회사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게 다 이제 애플이고 아마존이 돼버린 게 대표적인 어떤 한 장면이겠죠. 워런 버핏은 왜냐 이렇게 봉투 뒤에다가 그냥 몇 줄 끄적여서 계산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이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고 기술이고 자시고 이 마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지킨다면 몇 년 동안 지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 대충 계산해 본 다음에 이거는 뭐 100년 전 기준으로도 말이 되네. 예, 지킬 수 있겠네. 이 문화가 이 기술이 이 브랜드가 이 수익률을 지킬 수 있겠구나 하고 계산하면 끝인데 버핏의 기준에 이제 들어온 거죠. 애플과 아마존, 뭐 팽 회사들이 뭐 이거는 뭐 기술이 변한 걸 떠나서 아무도 도전하기 힘들겠구나가 되는 거니까 그 기업들이 S&P나 대부분 펀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차지할 거라고 본다면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이미 쥐고 계신 분들은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디플레이션 시대는 아무래도 금이 유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은 현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금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이견들이 있는데요. 저는 ETF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와 관련해서 가치 투자자를 뭐 지향한다 할 때 네. 우리 대북격이신 그 워렌 버핏도 이번에 네. 포트폴리오를 뭐 지금 항공주 같은 거 다 매도하고 네. 있잖아요. 손해 네. 엄청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 이익 나는 회사 뭐 이런 개념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뭔가 성장주, 네. 과거처럼 어떤 자산가치주보다는 네. 성장주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쵸. 결국은 성장이냐 마냐를 떠나서 저는 마진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 S&P 기업들이 대충 보면 마진율이 한 퉁쳐보면 그러니까 팽 주식을 빼면은 한 2, 3%밖에 안 될 거예요. 충격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뭐 ROE라는 개념을 봤을 때 팽들은 마진이 거의 한 4, 50%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영업 활동을 했을 때 돈을 벌고 있는 게 누구냐, 남겨 먹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마진이 없는 곳은 재투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신규 고용도 하기 힘들고 신규 투자도 받기 힘들고 뭔가 새로운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는 사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마진을 누가 먹을 것이냐. 지금 팽이 다 먹고 있다. 4차 산업혁명주들이 다 먹고 있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팽이에 묻어갈 것이냐 아니면 팽이에 도전하는 기업에 묻어갈 것이냐. 우리는 사실 도전자의 입장이잖아요. 네. 국가적으로 보면. 네. 근데 우리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네. 일단 인구 규모라든가 시장 규모 자체에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 틈새를 찾지 않는 한은 뭐 네. 어렵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네. 그래도 약간 그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지금 뭐 넷플릭스가 국내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뭐 왓챠플레이라거나 아니면 의외로 뭐 옥수수 이런 데가 훨씬 많은 고객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느 정도의 유튜브에 뺏기고 그런 상황이긴 하겠지만 국내에서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많다. 뭐 미국이면 넷플릭스가 다 먹었고 애플이 다 먹었거든요. 휴대폰 시장도. 그래서 여전히 이제 틈새 시장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 안에서 뭐 독자적인 기술 아니면 신기한 서비스 한두 가지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웹툰 같은 거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전 세계를 다 먹을 수 있는 산업 컨텐츠죠. 네. 네. 그 이제 우리 천영록 저자는 그 책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자리에서 네. 이 복합 그 파생 상품들에 대해서 네.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파생 상품은 되게 위험하고 이번에도 뭐 DLS인가요? 네. 뭐 아무것도 모르고 들었다가 맞아요. 막 수백억, 수천억씩 막 손해 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왜 파생 상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냐? 파생 상품 자체가 기존 주식이라는 건 사실 주식이 오르면 주식이 10% 오르면 10% 벌고 10% 빠지면 10% 손실을 보는 1차원적인 일직선 구조가 주식이잖아요. 네, 다른 자산군을 활용하면 할수록 혹은 다른 전략, 그 뭐 단타가 됐건 뭐 모멘텀 투자가 됐건 가치 투자가 됐건 조금 다른 템포에 다른 수익을 추구하는 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기본 주식이랑 다각화된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자산군 같은 게 가장 좋은 예죠. 채권 같은 게 가장 좋은 예죠. 채권도 계속 오르는 성향이 있는데 하필이면 주식이랑 다를 때 확 수익이 좋아지는 주식이 빠질 때 확 수익이 좋아지는 그런 걸 합쳐주면 되게 마음이 편안한 다각화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중에 가장 세련된 형태가 저희 같은 뭐 알고리즘 시스템 트레이딩들이 될 테고요.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건 장 좋을 때도 깨먹을 수 있고 장 나쁠 때도 되게 벌 수도 있고 각 시스템 트레이딩이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좀 더 나가면은 파생 상품들이 여러 가지 섞이면은 훨씬 다각화된 수익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서로를 섞으면서 나올 수 있는 독특한 이점 같은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좋은데 문제는 어렵고 분석하기 힘들어서 일반인들이 쓰기 힘들고 또 어떤 파생은 일반인에게 아예 제공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위험한 건 파생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할 가능성, 그 정확한 구조에 대한 무지가 위험한 것이지, 그죠? 내가 모르는데 잘못 알고 투자하는 무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품의 그 투자한 상품의 장단점이 뭔지도 모르고 조건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냥 괜찮겠지 하고 하는 거. 네. 심지어는 그걸 판매한 PB들이 예컨대 잘못 알고 판매한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진짜 안전한 상품인 줄 알고 판매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고의 요인은 무지였던 거지 파생 상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파생 상품도 뭐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그쵸. 우리 천영록 저자가 생각하는 괜찮은 개인들이 한번 이런 거는 좀 공부를 해봐도 될 만한 네. 그런 파생 상품이 있다면 몇 가지만 한번 소개 좀 해봐 주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주가지수형 ELS죠. 주가지수형 ELS는 DLS랑 완전히 다른 상품이에요. DLS나 혹은 이제 종목형 ELS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은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상품들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상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가지수형 ELS라는 거는 아주 독특한 엣지가 존재해서 주가지수형 ELS 제가 알기로 거의 99.99%다 약속했던 수익을 100%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난 경우가 0.1%, 0.01%도 안 된다면 주식보다 나은 거예요. 그죠? 100번 투자하면은 100번 다 원금을 돌려받았다는 거니까 대부분 99번 정도 돌려받았고 뭐 돈을 100% 날린 경우도 존재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ELS가 궁합에 맞으신 분들은 진짜 평생 ELS만 하세요. 그 ELS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ELS 주가지수 뭐 스텝다운형 ELS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제가 저희 비즈니스랑 관련이 없어서 이걸 홍보드리는 게 의미 없을 것 같긴 한데 파생상품 구조화증권의 장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스텝다운형 주가지수 ELS의 대표적인 거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유로 주식 세 가지 주가 지수를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낙인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낙인이 35다 그러면은 셋 중에 하나라도 마이너스 65%를 찍으면 그때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예요. 마이너스 65%를 찍지 않으면 기간이 여러 스텝다운형 구조가 있지만 3년 안에 무조건 약속한 수익률을 연 5%를 무조건 돌려주겠다. 마이너스 65%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으면. 근데 그 세 개 주가가 마이너스 65% 찍을 정도면 망하는 거죠. 망하지 않더라도
정말 그렇죠. 지금 이번에 30% 빠져도 이 혼란이 오는데 마이너스 65%면은 대공황 수준이에요. 그때까지 원금을 지키겠다는 건 굉장히 무리한 그 정도 되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뭐 새로 투자할 곳들도 생기는 거고 그때는 뭐 생존이 위태로운 수준까지 가는 거니까요. 그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이자까지 포함해서 돌려주겠다는 거는 특히 디플레이션 시대에 굉장히 막강하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제 점점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라는 거잖아요, 장점이. 그렇죠.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의 수들을 다 잘라서 뭐 어떤 일이 발생하건 요것만 안 발생하면 5% 줄게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파생 상품 하면은 정말 그 원금을 거의 날릴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 이제 파생 상품이라는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안전성에 이렇게 좀 그 초점을 맞춘 것들도 있다. 네. 그렇죠.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 중에 가장 유리한 게 그 ELS 중에 몇 종이 있는데요. 그게 문제는 이제 무지다. 일반인이 보고 이게 좋은 거가 저게 좋은 건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가장 위험한 거고요. 아마 제 말씀 듣고 바로 ELS가 그렇게 좋다는데 하면서 은행에 가셔서 DLS를 구매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가장 구매하면 안 되는 것을 그렇지.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괜찮은 금융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공부를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뭐 바로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쨌든 뭐 손해 보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또 하이힐드 채권도 말씀하셨지만. 그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오고 있는데 국채가 제로 금리 시대가 열렸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채권 가지고 망할 일 있냐 채권 투자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또 하이힐드라는 어떤 형태의 채권에는 또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금융에 대해서 좀 공부를 이렇게 좀 실전 공부를 좀 잘하려면 뭐 좋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 천 대표가 추천해 줄 수 있는? 아무래도 금융에 대한 글들이 너무 어렵게 쓰여져 있고 너무 모호하게 쓰여져 있고 좀 체계화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뭐 학창 때 배웠던 책들도 교과서들도 지금 봐도 뭔 얘기인지 정확히 모를 것 같아요. 이걸 맞아, 난 모르겠더라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써둔 것인가 하는 책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 금융 문해라는 거는 그 영역만 딱 정확히 짚어주면 되게 재밌는 공부거든요. 숫자로 약간 계산해 보면서 막 비교해 보고 이게 더 낫겠네. 지금 빌딩에 투자한 게 나은가? 예를 들어서 리츠로 보면 빌딩에 투자한 게 나은가? 아파트에 투자한 게 나은가? 이런 비교해 본다는 되게 재밌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게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돈 버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막 미래를 상상해야 되고, 그럼 막 흥분되고 기대되고 그런 거여서 계산할 수 있는 영역에서 많이 처음에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의 재무제표라는 거는 사실 분석하기 좋다면 좋지만 되게 어렵거든요. 뭐부터 공부해야 되는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채권 같은 건 사실 상대적으로 쉬워요. 픽스드 인컴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수익이 되게 고정돼 있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것부터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유튜브 방송 요새 좋은 콘텐츠 워낙 많으니까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듣다 보면 또 익숙해져 갖고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까 우리 한국의 어떤 민족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국인의 그 우리가 개개인들이 이 금융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갖고 지식이 넓어질수록 이게 하나의 강력한 국가적 힘이 돼가지고 그럼요. 세계의 불을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예, 우리의 경쟁력. 그럼요. 세계의 부에 곳곳에 투자해 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인도나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일본이나 곳곳에 기업에 투자했게 기업의 어떤 이사회 구성을 딱 봤는데 항상 한국인이 들어가 있어요. 최고의 네트워크에 최고의 투자 수익을 올린 곳에 한국인 커뮤니티가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어떤 국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이중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에 뭐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기분 되게 나빠하는데 그게 기분이 나쁘면 우리도 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외국인이 되는 거고 마치 우리가 지배하듯이 거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건데
그런 민족이 유대인처럼 그런 민족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을 부의 확장 저자인 천육록 저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